적극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1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청소년들의 토론문화 정착과 육성을 위해 교육기부 프로그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함께하는 토론 멘토링을 실시했습니다. 중앙을 비롯한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소통의 사전적 정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서는 소통을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들에게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적극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1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으로 받는 상이었던 만큼 영예로웠던 수상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04년 설립 이래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이를 모범으로 보이고자 매년 시상식을 개최해오고 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제11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의 대상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블로그, 홈페이지를 비롯한 브랜드 미디어, 각종 SNS 등의 콘텐츠 적합성, 활용성, 독창성, 호감성, 참여성 등을 평가해 최고점을 받은 기관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한국선거방송 등의 매체와 더불어 각종 SNS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전개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네이버 포스트나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소셜미디어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칭찬으로 받아들여져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담당자가 참석해 상패와 상장을 수여받고 국민들의 관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진주시청,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각 분야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소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을 비롯한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정치 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기부행위 상시 제한 주요 위반 사례와 정치 후원금의 기부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활동을 전개했으며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수읍의 5일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치 후원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편 수원시 장안, 권선, 팔달, 영통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3일 화성행궁과 수원시청 일대에서 진행된 깨끗한 정치자금 조성 캠페인은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 기부 방법, 기부행위 상시 제한 및 과태료, 포상금 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선관위 캐릭터인 참참이, 바루와 사진 찍기 등 이벤트가 함께 실시됐습니다. 선관위는 투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캠페인 활동으로 정치 후원금 제도 홍보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여론조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직원 및 중앙선관위 직원, 언론 및 학계 관계자, 선거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선거 여론조사 방법의 바람직한 유무선 전화 비율과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에 따른 공표 제한 적정 여부 등 두 가지로 한신대 변종석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이명진 교수와 방송대 이기재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고 서울시립대 김규성 교수, K스텔 리서치 김지연 대표,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류정호 박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등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난 21일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에 실시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에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윤철 교수가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 제도의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치관계법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거 연령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민의 참정권과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교수들의 발제 후에는 참석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공청회는 3시간가량 논의와 토론이 진행된 후 마무리됐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정당 발전 모색을 위해 선거연수원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바른미래당 권역별 핵심 당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전남 완도, 전남 여수의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수원시갑 핵심 당원, 광주 전남 핵심 당원, 충청 호남권 광역의원 9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 등의 교육을 비롯해 건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강, 정책의 이해 강의,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해 정당 사무처 연수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청소년들의 토론 문화 정착과 육성을 위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 기부 프로그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함께하는 토론 멘토링은 지난 10월 20일에 이어 11월 20일 고양시 덕양구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수상자들을 멘토단으로 구성해 토론대회 준비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과 토론 태도, 논제 접근 방법 등 토론의 기초사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2차 토론 멘토링 수업은 경기도 토론교육연구회와 협업으로 진행돼 보다 심층적인 토론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기존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탈피한 방법으로 토론 멘토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토론 교육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100여일 앞둔 가운데 선거연수원이 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치아카데미는 선거 절차 사무 전반과 각종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산림조합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 절차 사무 단속 사례를 통한 금지 행위 교육과 함께 후보자 등록 또는 선거운동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가 함께 진행되며 해당 교육은 오는 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73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69,165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1월 넷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 지명중 충정로는 바로 이 사람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역사 속 그날에서 소개해드렸던 을사늑약을 되돌려보려고 노력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죽음으로 부당함을 고발했던 충정공 민영환의 시효를 딴 것입니다. 충정공 민영환이 을사늑약을 개탄해 자결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했던 역사 속 그날, 1905년 11월 30일로 함께 가보시죠. 명성황후의 조카로 일찍부터 높은 관직을 두루 거친 민영환은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등 해외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을 토대로 유럽 제도를 모방해 정치 제도를 개혁하고 민권을 신장해 국가 근본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전부터 국내에서 일본의 내정 간섭과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민영환에게 일본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도 맺을 수 없는 을사늑약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을사늑약에 따라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상소를 올려 을사늑약의 창선표를 던진 을사오적을 처형하고 완강히 조약 파기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일제의 감시와 위협 아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영환은 일본 헌병에 의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석방 직후 죽음으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되고 을사늑약이 이뤄지고 13일이 지난 11월 30일 아침 6시 단도를 꺼내들어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불과 그의 나이 만 44세였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 날 그의 옷 소매에서는 명함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채운 몇 장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2천만 동포와 고종 및 주한 외국 사절에게 보내는 세 통의 유서였는데요. 대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나니 제공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단지 민영환은 한 번 죽음으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등의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독립을 위한 투쟁을 부탁한 글이었습니다. 민영환의 죽음과 유서는 일제히 각 신문에 상세하게 보도되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외교가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라 각국 외교관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민영환의 자결 소식을 들은 의정부 참찬 이상설은 서울 종로에서 국가와 백성을 이 지경에 빠뜨렸으니 만번 죽어도 마땅하다며 땅에 머리를 찧었으며 의정 대신을 지냈던 조병세, 점참판 혼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등 많은 인사들이 민영환의 뒤를 이어 자결하며 일제 침략에 항거했습니다. 민영환이 서거한 다음에 자결에 쓴 칼과 피 묻은 의복을 보관하던 침실 뒷방 바닥에서 대나무가 자라나자 이 대나무를 민영환의 피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혈죽이라 변명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민영환의 집을 찾으며 반일 감정이 격해지자 일본은 혈죽을 조작이라며 강제로 뽑아버렸고 민영환의 일가에서는 이 혈죽을 광목천에 싸서 몰래 보관하다가 1962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을사늑약을 개탄하며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애국 충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유혈 사태가 계속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면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스라엘 국가 건립의 시작은 바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분해란을 채택하면서부터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분해란을 채택했던 역사 속 그날, 1947년 11월 29일로 함께 가보시죠.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영국은 터키군에 맞서 싸우는 아랍 부족들에게 전후 독립을 약속했고 전쟁이 격화되자 유대인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국가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이 모순된 약속이 이스라엘 건국의 시작이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의 이주를 묵인했고 현지 아랍인들과의 갈등이 점차 커지자 유대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이는 양측 모두로부터 불만을 샀고 팔레스타인 주둔 영국군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는데요. 1947년 4월 5월에 걸쳐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이 탄생한 이후 처음으로 지역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5월 15일에 구성된 팔레스타인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는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이란, 페루, 과테말라, 우루과이 등 11개국 대표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5주 동안 팔레스타인에 머물면서 유대인과 영국 정부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분할안에 대해 준비된 설명을 잘한 반면 아랍인들은 이들의 방문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1947년 9월 3일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제시했고 11월 25일 유엔 임시위원회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 아랍인 국가, 예루살렘으로 분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후 11월 29일 유엔 총회의 투표가 라디오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 가운데 미국, 서유럽 국가들, 소련과 소련의 동맹국들, 그리고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해 33개국이 분할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아랍과 무슬림 국가들, 그리고 쿠바와 인도 등 13개 국가가 반대표를, 영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중국 등 10개 국가가 기권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분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181호가 통과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 나라가 없던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했지만 팔레스타인 내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당시 인구 비율에서 아랍인의 3분의 1, 전체 면적의 7%만을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전역의 56%를 분할한다는 내용이 이 분할안의 골자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생계 기반인 올리브 농장과 곡창지대의 80%, 아랍인 공장의 40%가 유대인에게 배정됨에 따라 30년간 4번에 걸쳐 중동 전쟁이 일어났으며 현재 이집트, 유엔이 중재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의 장기 휴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유혈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실시되었던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격전 지역은 플로리다주였죠. 주지사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각각 0.4%, 0.12% 차이가 나면서 결국 재검표가 실시됐는데요. 재검표로 웃음을 짓게 된 후보자는 누구였을까요? 한보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6일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개표에 들어갔지만 최대 격전지로 예상됐던 플로리다는 재검표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에서 중간선거 재검표를 왜 거치게 됐는지, 플로리다 지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선거 토픽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를 치렀지만 결과가 바로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플로리다주에서는 투표 재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 공화당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었는데요. 선거 후 개표 결과는 상원 선거에서 릭 스콧 공화당 후보가 빌 넬슨 민주당 후보를 불과 0.15%포인트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플로리다 상당수 지역에서 기계 재검표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해 다 반영되지 못한 결과인데요. 민주당 성향이 강한 팜비치 카운티의 경우 기계가 고장나면서 개표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브로워드 카운티 역시 개표 책임자가 마감 시한을 2분 넘기고 재검표 결과를 올렸으나 주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재검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재검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격차가 0.25%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재검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빌 넬슨 상원 의원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연방법원에 플로리다주 전체 67개 카운티의 상원 선거 재검표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전자검표 대신 사람들이 직접 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의 릭 스콧 측은 지난 11일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마감 시한을 맞출 수 없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나쁠 건 없다며 당선을 확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가세의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플로리다주 선거와 관련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많은 수의 새 투표가 나타났고 많은 표가 사라지거나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주 선거당국에 릭 스콧 후보와 론 드센티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의 승리를 선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카운티에서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많은 갈등 속에 플로리다 주정부의 재검표 명령으로 인해 재검표가 시행됐고 상원의원 선거는 수동 재검표로 16일 오전 7시부터 18일 정오까지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최종 선거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발표됐는데요. 릭 스콧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는 최종 득표율 50.05%로 3선의 현역 의원인 빌 넬슨 민주당 후보 49.93%에 비해 0.12%, 만 33표 앞서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이 한 석을 추가함에 따라 연방 상원 의석은 공화당 52석, 진보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7석이 됐으며 연방 상원 정원 100명 가운데 나머지 한 석은 이달 말 미시시피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박물관의 다양한 소재에서 정치와 선거를 발견하는 국내 최초 박물관 어드벤처 프로그램 박물관에서 만난 민주주의가 유권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특색 있는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소장품을 소개하고 그 소장품 속에 담겨있는 역사 속 정치, 선거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인 박물관에서 만난 민주주의 이야기는 개그맨 표용호 씨가 진행을 맡아 명지대 김형준 교수, 경기대 박상철 부총장,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생생한 역사와 인문사회학 지식을 풀어낼 예정입니다. 역사 속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찾아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에서 만난 민주주의 이야기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당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정치관계법 설명회는 주요 사례를 통한 정치관계법 위법 행위 안내, 정치자금 회계보고 안내 등의 주제로 3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법에 대한 무지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지난 11개월의 시간들,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더욱 희망찬 2019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